어떤 책에서는 지독하게 돈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돈을 쓸 줄 알아야 돈이 들어온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 일단 포르쉐 같은 고급차를 사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와,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왜? 어떤 돈은 우물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불러다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돈은 써야겠죠. 그런데 어떤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절약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돈은 써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돈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은 부자 되려면 아끼지 말아야 하는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 아끼면 안 되는 첫 번째 소비, 바로 훔치기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능력을 가장 빨리 키우는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잘하는 사람의 방법을 훔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이미 나보다 오랜 시간을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또한 내 이전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즉 역사가 검증해낸 좋은 습관과 기술을 다 이 사람이 응축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증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울까요? 처음부터 자기가 다 실험해가지고 발견하냐? 아니에요. 예전에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완성해 놓은 실험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해부를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누군가 해봤고 매뉴얼화된 실험을 따라하면서 우리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발견할 거야 하고 개구리 해부도 내가 해보고 황소 눈알도 내가 해부해보고 그러면 뭐가 돼요? 너무 오래 걸리겠죠. 첨단 기술인 반도체, 스마트폰,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구가 발견이 되고 논문이 발표되면 혹은 어떤 혁신적인 신제품이 발견이 되면 사람들이 다 그대로 복사해 갑니다. 물론 저작권과 특허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선에서 그렇게 하죠. 왜? 그게 가장 빨리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과학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됩니다. 고 코비 브라이언트는 마이클 조던을 너무 존경해서 마이클 조던의 모든 동작을 따라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페이더웨이 슛을 하는 동작을 보면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의 자세가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다른 종목은 어떨까요? 높이뛰기에서 예전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배면뛰기라는 걸 잘 안 했습니다. 그걸 아예 몰랐어요. 전부 다 앞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어떻게 하죠? 장대 높이뛰기 할 때 다 배면뛰기로 넘지 않습니까? 왜? 그게 효과적이라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전문가를 따라하는 겁니다. 분야 상관없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글을 따라서 써봐야 합니다. 음악학원 가면 어떻게 배우죠? 처음에 거장의 작품, 거장의 악보를 그대로 따라 쳐보죠.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말을 정말 잘한다 하시는 분의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 스타일, 사소한 습관, 연설, 원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그대로 따라한 카피의 결과물을 가져다가 판다.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판매용이 아니라 처음 초보자가 실력을 키우는,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소비와 무슨 상관이냐? 실력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훔치기라면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훔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실력이 내가 돈을 버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조건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알려줘요. 훔쳐가라고 대놓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강의팔이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재밌는 게 페이커도 클래스 101에서 강의하거든요. 황정민 님도 연기 강의를 원더월에서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강의팔인가요? 강의팔이 해주면 땡큐지. 감사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베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장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알려준다면.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모임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도 찾아다녀야 돼요. 물론 모임과 강의들 중에 사짜인 곳, 별로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낭비하는 경우도 꽤 생기죠. 피해본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팔이네 하는 말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감히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면 몇 군데서 실패하고 돈을 낭비해도요, 진짜 하나 제대로 된 강의나 모임을 만나서 그곳에서 배우면 그 가치가 훨씬 큽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에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500 내고 부동산 경매 강의를 배웠다. 그리고 그 기술 가지고 수십만 달러를 벌었다. 그러면 한두 강의에서 몇십 달러, 몇백 달러 손해봤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내가 목표로 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서 배우고 노하우를 훔칠 수 있는 데는 돈과 시간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돈 아끼겠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시간을 더 쓰고 결과적으로 돈을 더 써서 더 가난해지겠죠.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데, 훔치는데 사용하는 돈이요, 그거 다 합쳐도요, 하루로 나누면 스타벅스 한 잔 값이 안 될 겁니다. 커피 마시지 말고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훔치는데 돈을 쓰셔야 합니다. 훔치세요. 이게 수많은 거장들이 입모아 말하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아끼면 안 되는 두 번째 분야,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급이 얼마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야, 내가 뭐 알바도 아니고 그걸 왜 물어보냐 싶으실 수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시급이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시간을 더 일하면 5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집안일, 청소 빨래 하는데 1시간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청소 이모님들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통 이모님들 그 시급이 한 1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해보면 어때요? 내 시급이 더 위잖아요. 그러면 1시간 그냥 이모님께 청소 빨래 맡기고 나는 그 시간에 일하면 그게 이득 아닙니까? 기업 총수들이 왜 비서를 쓰고 왜 운전기사를 쓸까요? 월급 수백만 원, 연봉 수천만 원 주면서 시간당 가치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막히는 강남대로, 도산대로, 테헤란로 이런 데서 회장님이 직접 운전대 잡고 하는 것보다 기사님 고용해서 맡기고 그 시간에 나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쉬고 다른 시간에 생산성을 높이는 게 더 싸게 먹히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회장님들은 이런 시급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차이가 너무 커. 계산할 가치도 없어. 그 계산할 시간도 아까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요게 간당간당 뭐 차이가 나봤자 5만 원을 예로 들었지만 만약에 2만 원이에요. 그럼 간당간당 몇천 원, 몇만 원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이 돈은 써야지 내가 더 이득이겠다. 이 돈은 내 시급을 초과하는 일이니까 돈 쓰면 안 되겠다. 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시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레버리지란 책에서는 소득 창출 가치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 일단 여러분이 월급이 있을 거예요. 월급을 4.3으로 나눕니다. 왜? 한 달이 4주보다 좀 더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월급이 4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월급 400. 그럼 4.3으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되냐? 93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주급이 되는 거예요. 주급. 그런 다음에 그 93만을 주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그러면 월급이 400만 원인 사람의 시급은 어때요? 시급 23,25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뭐냐? 내가 만약에 1시간을 투자하는 대신에 23,000원보다 작은 돈을 써서 내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럼 이 돈은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사람을 고용하고 말고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액수 그렇게 크지 않고 액수 작은 거 그냥 생필품 살 때, 휴지 이런 거 살 때. 그런데 만약에 이때 한참 싼 거 찾아가지고 가격 비교해보고 막 뭐 쿠팡도 가보고 네이버도 가보고 막 비교해보고 우와 몇백 원 싼 거 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만약에 30분 1시간을 써버렸다면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비싸게 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민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어떤 경우에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게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확보한 시간, 내가 돈을 더 써서 확보한 시간을 진짜로 돈 버는데 써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을 더 써서 일해도 월급이 안 올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회사가 포괄 임금제여서 내가 한두 시간 더 일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월급이 안 올라. 그러면
어떻게든 정규 근무 시간 안에 일을 끝내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더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당장 월급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내가 그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해서 더 배우는 것이 나의 미래 가치를 올리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 내가 확보한 시간을 통해서 실제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할 일도 없어. 탱자 놀아. 그런데 내 시급보다 싸니까 이모님 불러서 집안일 클리어해야지. 놀 거면 그냥 네가 해. 너 어차피 놀아서 뭐해요. 돈이라도 아껴야지. 물론 평상시에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때라도 쉬어야 된다. 그거는 예외.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 정도로 빡세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 내가 확보한 시간을 통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내 시간당 가치보다 낮은 일을 처리하는, 즉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돈은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수익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아끼면 안 되는 마지막 소비, 바로 욕구 분석입니다. 돈 버는데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 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내 호주머니 속으로 건너와 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들이 지갑을 열 리가 없지 않겠는가. 때문에 나는 타인에게 무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모든 돈 버는 방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아파트를 사야 돈이 되겠죠. 상품 서비스를 내가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팔아야 할 겁니다. 이거를 내가 방구석에서 키보드만 두들긴다고 생각만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나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가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서 써보면서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인의 욕구를 분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데는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카페 창업을 할 거다. 핫한 카페 가보는데 돈 써야 됩니다. 내가 지식 창업을 할 거다. 다른 지식 사업하는 사람들의 강의, 모임, 서비스 이용해 봐야 돼요. 내가 안마의자를 팔 거다. 다른 안마의자 써봐야죠. 이런 소비에 돈을 아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물론 이걸 자칫 오해하면은 그래 나도 좋은 거 많이 경험해봐야지 그러면 감이 익혀지겠지. 그거는 너무 뭐랄까요? 자신의 소비를 합리화하는 변명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욕구 분석을 위해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쓸 때 쓰면서 가져야 하는 생각 혹은 가져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킥 분석하기입니다. 제가 뭐를 킥이라고 정의하냐면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정적으로 구매하게 만들어주는 한방? 이런 걸 저는 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구매할 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걸 구매하는 거지? 어떻게 이 상품 서비스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지? 이런 점을 여러분이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돈을 써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킥을 분석하는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품 차별성을 분석해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토퍼 매트리스를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결정적 기준이 뭐였냐면요. 다른 애들은 그냥 통 매트리스인데 얘는 접어져. 물론 접어지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접어지는 애들 중에서 두께감이 제일 좋아. 그래서 이런 상품 차별성, 이런 차별성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하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판매할 땐 어떻게 하겠어요? 접어지고 두꺼운 거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또 다른 방법.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안 달라있는 상품 서비스가 어떻게 판매를 하는가? 어떤 광고 문구를 쓰고 있는가? 지금 저희 애기가 돌이 좀 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소비를 하거나 했던 게 다 결혼 후에 발생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집 준비하면서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제가 이럴 때 지갑을 무심코 열게 되는 마법의 마케팅 방법이 뭘까라고 스스로 반성을 해봤더니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웨딩 촬영, 결혼식 이런 거 할 때 평생에 한 번, 돌 사진 찍을 때 평생에 한 번. 아, 이런 문구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구나. 이거를 나는 돈을 쓰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쓰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에 약하나요? 부모님들은 이거에 약해요.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상품을 보면서 아, 저런 차별성이 있어서 저렇게 마케팅을 해서 내가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걸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사실 아까 살펴봤던 훔치기의 일환이 되겠죠. 또 욕구 분석할 때 해봐야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계산이에요.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으니까 한 이익률이 몇 프로고 그럼 얼마 남겠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은 저는 식당 가면 어떤 걸 하냐면요. 쓱 봐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테이블당 평균적으로 한 2명이 오고 메뉴는 얼마니까 평균 테이블당 한 3만 원 소비가 일어나고 30분마다 사람들이 바뀌니까 회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럼 점심시간에 한 몇 명의 고객이 모일 수 있겠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한 요식업이니까 30%로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얼마 남겠다. 이런 거 계산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막 사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엄청 수지 맞는 장사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지만 너무 박리여가지고 이익이 남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산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때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게 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그런데 사용하는 소비를 이런 습관만 갖췄다면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불러오는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돈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분석하는 것, 파악하는 것, 여기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부자 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줄 돈 되는 소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훔치기. 실력을 키우고 나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능력, 노하우를 훔치는 겁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강의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빨리 훔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돈 쓰기를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나의 시간당 가치보다 더 가치가 낮은 일을 처리할 때는 돈 쓰는 걸 아껴선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확보한 시간에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욕구 분석입니다. 모든 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자발적 의사로 그들의 주머니를 열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고 공략할 줄 아는 것이 시대불변, 변하지 않는 돈 버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아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절약에만 꽂혀서 이런 돈 되는 소비들을 안 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쉬워요. 강남대로 일면 도로에 빌딩을 사세요. 좀 비싸게 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올라요. 빌딩까지는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심플합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반포 주공 1단지 사서 계속 가지고 계세요. 언젠가 재건축되면 돈 많이 벌 겁니다. 100%예요. 그런데 지금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야씨, 내가 그 돈 있으면 진작 돈 벌었지. 아니면 그건 금수저나 할 수 있는 거지 생각이 드셨죠? 제가 말씀드린 건 금수저들의 방법, 이미 부자인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잖아요. 돈도 백도 없는 흙수저가 부자 되려면 금수저들과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흙수저들이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우리의 운명을 다 결정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전자도 타고나는 게 있지만 태어난 후의 환경과 습관에 따라 후천적으로 발현되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타고나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밥상머리에서 시작합니다. 금수저나 흙수저나 밥 같이 먹고 밥상머리에서 대화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고 가는 교육의 내용과 대화가 다릅니다. 물론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가정의 화목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돈에 관한 이야기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아마 흙수저 집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야,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와, 부럽다. 이런 류의 대화 아니면은 엄마, 나 돈 필요한데, 야, 돈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돈은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선 어떨까? 부잣집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야, 저 집 누구 얼마 벌었다던데? 부럽다. 이런 이야기는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다음 이야기가 다를 겁니다. 야, 우리는 그런 거 투자할 거 없냐? 즉, 남들이 돈 벌었다 이걸 부러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조금 다른 방향의 대화가 오고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부모님이 자수성가하신 부모님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야, 부러워만 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해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맨날 뭐 사고 싶다고 말만 하면은 우리 집에 돈 없어. 그거 안 돼. 우리한텐 그런 여유가 없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자 아빠는 어떻게 말을 했냐?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라. 절대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아빠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부자 아빠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의 사고 방식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어떤 말을 듣고 자라냐에 따라서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쪽은 바라는 게 있어도 돈이 없어, 난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또 한쪽은 어떻게 하면 이걸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냐? 우리가 자라는 환경, 경험에 따라서 바로 아비투스라는 것이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비투스가 무슨 뜻이냐?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향이나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 체계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환경에 처한 사람은 안 된다, 돈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아비투스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게 대물림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해볼까? 투자를 해볼까? 생각하다가도 안 돼, 돈 없어, 위험해, 이런 안 좋은 생각으로 스스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몇몇 분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수저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부자 되길 바라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 자식 잘 되는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단지 겪어온 환경이 달라왔을 뿐이에요.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흙수저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비투스, 안 된다, 돈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부터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밥상머리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 하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같이 밥 먹으면서 부모님, 그것은 가난한 아비투스를 만드는 언행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밥상머리 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이거는 미친 거고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들을 정도로 하루에 3번은 밥 먹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주 강하게 자신에게 긍정적인 부자 마인드를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내면에 그 부자 마인드, 부자 아비투스를 심을 수 있냐? 첫 번째 방법은 부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스토리를 접하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가능하겠어요? 책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전기나 그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 많아요. 7, 8남매가 단칸방 하나에서 살던 사람, 60대까지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했는데 2번 망하고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 대박난 사람, 이민 가서 40대까지 한 10번 사업 말아먹고 마지막에 도전한 사업이 성공한 사업가, 방직공장 여공에서 성공한 회장님이 된 사람, 이런 식으로 정말 나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공한다는 게, 자수성가한다는 게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이 성공이란 것이, 부자가 된다는 것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희미하지만 작은 믿음, 그 믿음을 만드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알고리즘 최적화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파편화된 사회예요. 모두가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요, 듣는 것만 듣게 됩니다. 원래도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게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알고리즘.
유튜브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의 영상만 딱 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야, 왜 내 유튜브에는 이렇게 야한 것만 뜨는 걸까? 왜 내 인스타에 이렇게 헐벗은 이성의 사진만 가득한 걸까? 그 사람이 그걸 봐서 그래요. 그렇다면 알고리즘, 즉 SNS 회사들은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보는 것만 보여주는 걸까? 심플합니다. 이 사람이 더 자주 클릭하는 것, 다시 말해 이 사람이 SNS에 오래 머무를 만한 거를 보여줘야 이 사람이 오래 머무르겠죠. SNS를 오래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더 여러 번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알고리즘을 밥상머리 교육에 적합하게 재편해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자기계발 혹은 성공에 관련된 여러분이 추구하는 긍정적인 컨텐츠가 나온다. 그러면 클릭하세요. 그리고 그걸 시청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다시 말해 밥상머리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컨텐츠가 나온다. 그러면 옵션 클릭하면은 관심 없음 이런 거 클릭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내 알고리즘에 뜨지 않도록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서 온라인 환경을 바꾸는 게 여러분의 밥상머리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은 오디오입니다. 즉, 듣는 걸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야, 넌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난 안 될 거라 생각하고요. 야, 넌 할 수 있어. 하는 긍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주 듣는 말이 자기 대화로 이어집니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은 어떤 것에 도전할 때 스스로에게도 맞아. 할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 자기 대화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오디오북이라던가 팟캐스트라던가 자기계발 콘텐츠를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북토크를 거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BGM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자주 듣는 콘텐츠를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밥상머리 교육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가난하다면 아마 가난한 밥상머리 교육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바꿔야 합니다. 나의 마음부터 다시 밥상머리 교육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 방법들이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입니다. 흙수저가 부자 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가시밭길입니다.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 했다고 치겠습니다.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인드만 고쳐먹는다고 돈이 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100만 번 고쳐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해서 돈이 벌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돈 벌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게 사업이 됐건 투자가 됐건. 이때 사업과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이 뭐냐? 바로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시밭길을 선택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직접 문제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를 찾아다녀야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업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입니다. 그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해결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버는 돈의 크기도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쉽게 기분 좋게 기꺼이 해결할 수 있으면 남한테 돈을 주고 맡기겠습니까? 해결 과정이 재밌어. 그러면 굳이 여러분한테 맡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남한테 일을 넘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높은 부가가치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해결하기 어려워할수록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겪어본 적은 없는 시대입니다만 수세식 화장실에서 분뇨 처리해 주시던 분들, 수거해 가시던 분들, 똥퍼라고도 막 불렀잖아요. 이런 분들이 수익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힘든 거, 어려운 거를 대신해 주니까.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대신해주면 그게 사업이 됩니다. 투자에서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투자에서도요, 어떤 기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란하고 삐까뻔쩍하고 막 있어 보이게 치장했지만 망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 왜 망하는 걸까요? 뭐 재무적인 걸 관리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대부분의 경우는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혹은 사람들이 저게 자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못 느껴서 지갑을 안 여는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에 획기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지갑을 안 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임무화하는 말이 있어요. 사업은 팬시할 필요가 없다.
평범하고 별게 없어 보여도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된 거다. 그럼 결국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알려면 무엇을 바꿔야 되냐? 바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꼭 사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직장인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인데 상사가 나한테 힘든 일을 떠넘겨.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도를 넘었다. 그러면은 문제 제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아닌데 그냥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한 건데 힘들어 보인다고 몰라. 배째.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 보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사가 자기가 하기에는 좀 감당이 어려워서 넘긴 일을 내가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당연히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지 같아서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줘요. 당연한 줄 알아요. 하는데 물론 그런 회사는 장기적으로 나와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그 회사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불편함을 해결한 지점이 나중에 여러분의 사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창업가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 업무 체계를 보면 이게 불편하던데?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회사에만 있는 문제가 아닌데? 다른 회사들도 이거 불편하겠는데? 하고 그 방법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창업한 다음 내가 기존에 거래처로 관계를 맺어놨던 회사들과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거래처로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불편함,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즉, 기꺼이 가시밭길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볼수록 더 수익성 높은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이게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부자 되기 유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금수저들은요,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람을 고용해서 해결한다라는 것이 습관으로 박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흙수저는 어떤가요? 그딴 게 어딨어. 사람 쓸 돈이 어딨어요. 내가 해결해야지. 그런데 이런 태도를 그냥 신세 한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찾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태도와 사업가 정신만 곁들여지면은 얼마나 돈 벌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억만장자들 중에서는 자수성가가 많습니다. 억만장자 시크릿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 중 상당수는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 억만장자의 70% 이상이 자수성가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억만장자들 가운데 부모 혹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이들은 30% 미만이라는 뜻이다. 문제를 쫓아다녀야 합니다. 기꺼이 가시밭길을 뒹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가시밭길에서 뒹구는 걸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나서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흙수저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입니다. 흙수저가 부자 되려면 해야 할 마지막 바로 인식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식 가치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떠한 사물 혹은 어떠한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치 평가에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실제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식 가치예요. 실제 가치란 무슨 뜻이냐?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했을 때 따라오는 혜택 같은 겁니다. 그냥 이성적, 합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A라는 걸 사면 B를 해결할 수 있네 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면 통화를 할 수 있네, 데이터를 쓸 수 있네,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네, 이런 거죠. 이 실제 가치는 어떤 제품을 사든 특히 상품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애플 스마트폰하고 기능적으로 뭐가 더 우월합니까? 뭐가 더 많은 걸 제공해요? 물론 삼성에서 되는 게 있고 애플에서 되는 게 있어요. 서로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렇지만 제공하는 기능의 가지수나 수준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수학 강의를 생각해 볼까요? 전국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요. 학교에 한 명은 날아다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전국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그 어떤 선생님들, 객관적으로 아예 실력이 떨어지고 아예 조건이 부족한 사람들 말고 혹은 그런 상품들 말고 어느 정도 이상 기본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실제 가치는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가치가 뭐였죠? 인식 가치였습니다. 제공하는 실제 가치는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식 가치를 대상마다 굉장히 다르게 느낍니다. 애플과 삼성 제공하는 실제 가치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요새 10대, 20대는 어떻습니까? 애플이 무조건 킹왕짱이야. 왜? 애플이 훨씬 더 우월하다, 감성적이다, 뭔가 힙하다 이런 인식 가치에 더 큰 가산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수학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근해 공식 하나 가르치는 데에는 그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실제 가치가 크게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현우진의 강의를 듣습니까? 현우진이 전국 1등이거든. 그리고 1등을 만들어가면서 쌓인 아우라가 저 사람이 최고야. 똑같은 걸 해도 저 사람이 하면 뭔가 달라라는 실제 가치 이상의 인식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상품과 서비스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치만 더 많이 제공하면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제공할 수 있는 실제 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감성의 영역 혹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들 것이냐라는 인식 가치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나를 더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인식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인지도입니다. 그랜트 카도는 10배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이름 없습니다.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실제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름 없음, 인지도 부족이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인지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냐? 우리는 가장 좋은 도구를 모두가 가지고 있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SNS, 유튜브, 인스타. 얼마나 평범한 일반인도 인지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29만 구독자를 보유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SNS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인지도를 올리려면 무조건 방송을 탔어야 됐어요. 그런데 방송 타는 게 쉽나요? 그리고 대부분 광고예요. 생생정보통도 다 광고였다잖아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주면서. 그런데 예전에는 공중파 프로그램에 돈 내고 광고할 만 했죠. 왜? 나오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요새 공중파 누가 봐요? TV를 너무 선호하시는 어르신들 빼고 젊은 세대는 거의 안 봐요. 그럼 요새는 시청률 잘 나와봤자 몇만 명? 안 나오면 몇천 명? 이렇게밖에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1000조회수, 만조회수 나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망했다 그래요. 우습게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전에 몇천만 원 내고 공중파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광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왜 안 하냐는 거죠. 인지도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동안 디올백 원가가 8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똑같은 퀄리티의 제품이어도요, 어떤 로고, 어떤 포장지에 담아서 주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느껴요. 왜? 다른 브랜드잖아요. 브랜드가 다르니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다른 가치를 가진 상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브랜드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뭐예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겁니다. 애플이 왜 혁신적입니까? 자신들은 혁신적이라는 스토리를 계속 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사나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푸냐에 따라서 8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팔아도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스토리텔링은 SNS 성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SNS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다 글과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즉 스토리를 잘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스토리텔링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고 함께 공부하는 M&M 커뮤니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인식가치 높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인지도를 쌓고 성공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뭔데 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뭐냐? 인식가치를 높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식 가치는 실제 가치 못지않게, 아니 때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수성가 부자들은 모두 이 인식 가치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금수저가 아니라 돈도 백도 없는 흑수저가 부자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인드에 새겨져 있는 가난한 아비투스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 어떻게? 부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오디오를 들어서 내 언어를 바꿈으로써. 두 번째,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어야 한다. 모든 부자 되는 법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기꺼이 문제로 가득 찬 가시밭길을 뒹굴고 그곳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 인식 가치를 높여야 한다. 세상에는 실제 가치가 있고 인식 가치가 있다. 이제 실제 가치로 승부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같은 실제 가치를 가지고도 더 크게 인식 가치를 만들어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성공과 부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만인데 먹어. 계속 먹어. 너무 먹어.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점점 더 비만이 될 거고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비만이어도 이 사람이 꾸준하게 식단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매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비만이지만 저 사람 건강해지겠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즉 습관이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다이어트, 비만, 운동에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은 그냥 습관이 결정한다 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행동이 습관화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대략 6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60일 정도면은 한 가지의 행동을 나의 삶에 스며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자들이 하는 행동, 부를 만드는, 돈을 버는 습관을 우리가 60일 동안 몸에 새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60일 동안 만든 습관이 우리의 결과, 즉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60일만 따라해보세요. 부자 되는 성공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걸음 더입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헬스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헬스할 때 무게를 몇 번 하는 게 중요하냐, 중량 몇 번 치는 게 중요하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명답이 나왔어요. 뭐냐? 한 번 더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때 효과가 끝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사실 맞는 말인 게 한계가 왔을 때 몸이 근력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하면은 근육의 손상이 더 커질 거잖아요. 그런데 근육은 원래 손상됐다가 회복되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한계까지 왔다 싶을 때 한 번 더 하는 이게 근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아예 못 들 정도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런데 이게 부자 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쓰신 송희구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에 출연하셔서 본인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소득에 50% 정도 저축하면은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재테크 채널인 월급쟁이 부자들에서도 요 정도 하세요라고 추천하는 액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 정도는 해야죠인데 송희구 작가님이 뭐라 그러냐? 300 벌면 250은 해야지. 몇 %예요? 뭐 80% 이상 아닙니까? 물론 부모님 댁에서 산다는 전제에서 말씀해 주신 거긴 해요. 그만큼 빡세게 절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예시로 들어보면은 송희구 작가님이 뭐라 하시냐? 본인은 한창 재테크 할 때 1,500원짜리 김밥 2줄로 점심을 먹었다. 스타벅스는 대기업 총수만 먹는 거다. 지하철을 오전 6시 반 전에 타면 20% 할인을 받으니까 그거 할인 받으려고 빨리 갔다. 그리고 돈도 돈인데 이동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면서 가려고. 즉 뭐예요? 50% 정도 절약해도 충분하다 싶어요. 그런데 진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이 이상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의 포인트는 돈을 무조건 아껴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 돈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건데 이렇게 한 단계 더 진하게라고 해야 될지 징하게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하시는 분이 투자 공부는 또 얼마나 독하게 하셨을까 싶은 거죠.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랜트 카도는 10배의 법칙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목표를 줄이지 마라. 행동을 늘려라.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핑계를 만들고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들면 꿈을 포기하게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네. 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순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랜트 카도는 뭐라고 말해요? 목표를 낮추지 말고 행동을 늘려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죠. 야, 인간에게는 행동의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랜트 카도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행동에 대한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당신이 얼마나 여러 번 행동할 수 있는지 횟수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 토끼와 거북이의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목표에 접근하라. 처음부터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경주 내내 그 속도와 끈기를 유지하라. 기억하라. 다시 일어나 경주할 수 있는 횟수에는 한계가 없다. 뭐라고요? 한계라는 게 없대요. 진짜 징하지 않습니까? 이 그랜트 카돈과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 욕도 좀 많이 먹어요. 왜? 어그로를 많이 끌기도 하고 너무 성공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욕도 듣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할 수 없는 건 뭐냐, 한계가 없다는 마인드로 독하게 한 번 더 시도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도 맞아요. 제가 지금껏 만난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좀 뭐랄까? 그 브레이크에 나사가 빠져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잠을 안 자나,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합니다. 왜? 한 걸음 더를 습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초인 같은 능력을 보였을까요? 아니겠죠. 하다 보니까 평범한 수준으로는 안 되구나, 계속 하나 더 그게 답이구나, 이게 습관이 된 겁니다. 한 걸음 더를 우리의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여기까지면 됐다 싶을 때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충분히 이 정도면 아꼈겠지? 거기서 한 번 더. 사업 시도 이 정도면 많이 해봤겠지? 거기서 한 번 더. 이게 꼭 사업과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겠지? 거기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이 정도면은 문제 없이 마무리됐겠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이 정도면 모든 부서의 입장을 고르게 고려했겠지? 그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해도 퀄리티와 완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성공 확률이 올라가겠죠. 성공을 만드는 두 번째 습관, 바로 대오각성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한 10억을 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 내가 월급이 300이니까 300만 원 곱하기 얼마 하면은 한 몇 년 정도 되겠네,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목표, 금액적인 목표를 세웠을 때 여기에 나의 지금 현실적인 숫자를 여기에 대입하겠죠. 뭐 300만 원 곱하기 n개월 해가지고 짝짝짝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00이 아니라 월 1000만 원 이상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그게 말처럼 쉽냐?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억대 연봉, 평균 월에 한 1000만 원 이상, 세 전입니다만 이 정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30만 명쯤 된대요. 세후면은 꽤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건 직장인 중에서고 사업자 중에서도 억대 버는 사람 많겠죠.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합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월 1000 이상 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예시를 드는 겁니다. 200만 명이라고 치면은 절대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숫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50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2,5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월 1000 이상을 버니까 지하철 타면은 한 10명, 10 몇 명 중에 한 명은 월 1000 이상 버는 사람이에요. 한 칸에 한 50명 탔다고 치면요, 월 1000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칸에 있는 한두 명은 진짜 돈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곳에 일반 직장인 수준이 아닌 다른 큰 특별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또 그렇게 적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고의 한계를 깨야 돼요. 내가 원하는 재정 목표가 있을 때 이것을 계산할 때 300만 원이라도 월급이 아니라 더 큰 숫자를 넣을 수 있다. 이 사고의 한계를 부숴야 되는데 이걸 부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대우각성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대우각성 사건이 무슨 뜻이냐? 이게 부의 추월 차선 저자인 MJ 드마코가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사건을 뜻합니다. MJ 드마코에겐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 MJ 드마코가 어느 날 어떤 편의점인가 뭐 아이스크림 가게인가 슈퍼마켓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 너무 멋있는 슈퍼카가 주차가 돼 있었대요. 그런데 보통 슈퍼카는 부자들이 타니까 부자 이퀄 좀 나이가 지긋하신 50대 이상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타시겠다 생각했는데 가게에 나와서 그 차에 타는 사람이 너무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발명가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MJ 드마코가 더 빨리 돈 버는 방법이 있구나. 이게 꼭 나이 들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고 대우각성을 했다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혼집을 전세로 구했거든요. 돈 없어서 1억짜리 전세로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집 매매가가 한 1억 6천? 이 정도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집이 재건축하면 사업성이 좋은 집이어가지고 마침 재건축 훈풍이 불어서 제가 입주하고 1년 만에 시세가 거의 따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직장 월급으로만 돈 버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로 돈 버는 방법이 다 있었구나. 이런 대우각성을 경험해야 어떻게 돼요? 사고의 한계가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구나라고 다른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각성 사건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 되는 습관이 무슨 상관이냐? 뒤통수 빡칠 만한 와 대박!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을 자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대우각성을 자주 경험할 수 있냐?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은요. 책을 보면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라?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나보다 못생기고 공부도 못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어디 담겨 있어요? 책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 대우각성을 많이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보다 힘든 상황에서 혹은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 부자들은 여가 시간에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읽고 많이 보세요. 그리고 대우각성을 경험하는 것을 습관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고의 틀을 부수는 습관을 길렀을 때, 그리고 그렇게 그를 통해서 내 사고가 완전히 확장됐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자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 익혀야 하는 세 번째 습관, 바로 관점 전환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원래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돈 버는 일에 관해서도 자기중심적이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산자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만 보는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와 이거 너무 쿨한데? 이거 너무 섹시한데? 이거 팔면 대박 나겠는데? 라고 자기 뇌피셜로 막 멋진 상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딱 내놔요. 그게 팔릴까요? 대부분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제 생각에 와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내용 끝내줘. 라고 제 생각에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만 막 뱉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과가 달라졌냐? 소비자들이 뭘 좋아할까? 유튜브로 치면 유튜브 시청자들이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 있는 건 뭘까? 이렇게 관점을 전환해서 소비자 중심 사고를 해야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내 호주머니 속으로 건너와 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들이 지갑을 열 리가 없지 않겠는가? 때문에 나는 타인에게 무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부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다른 사람들, 타인의 주머니에서 나에게 돈이 온다는 것을 뜻한다고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해줘야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낼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육아템을 판매하면은 신생아를 키우는 아빠, 엄마가 뭐가 필요할까를 가서 듣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관점을 타인에게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한적하니 배산 임수, 뒤에 산도 있고 앞에 강도 있고
교회, 지하철 그런 뭐 좀 시끄러운 소리 안 나고 복잡하지 않은 한적한 곳이 좋아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붐이 있었냐. 강남 8구 경기도에 특히 용인 여기 전원주택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선택이 옳고 그르고 이게 아니라 집값 차이가 어땠죠? 강남이 몇십억이 오를 동안 그쪽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교회에 한적한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퇴근 편한 거, 애들 학원 보내기 편한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반포 생각해보면 여러분 반포에 고속터미널이 있어요. 겁나 시끄러워요. 교통량이 많으니까 공기도 별로 안 좋아요. 차가 24시간 막혀요. 그런데 반포는 도대체 왜 비쌀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어떤 편리성, 학군, 강남이라던가 이런 혼잡한 업무지구에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한강뷰 좋아하고. 그래서 부자 되려면 여러분이 60일 동안 어떤 습관을 가져야 돼요? 관점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떤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 아파하지 말고 사람들이 저거를 왜 좋아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이 잘 됐다. 그러면 저 영상이 왜 잘 됐을까? 왜 사람들이 저 영상에 좋은 반응을 보였을까? 이렇게 나의 관점과 자아를 내려놓고 소비자 관점에서 보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부자가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부자를 만드는 행동, 습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습관을 60일 동안 연습해서 습관을 쌓았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한 걸음 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점검하는, 한계를 모르고 도전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습관이 되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대우각성. 우리는 우리의 미래 목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 공식에 현실적이 아닌 비현실적인 큰 숫자를 대입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즉, 사고의 틀을 깨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려면 독서를 통해서 한계를 벗어난 사람들의 충격적이고 대단한 성과를 우리가 많이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관점 전환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타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타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내 관점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캐치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습관을 적어도 60일 정도 실천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고 60일 지났다고 그냥 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오늘은 한 걸음 더 하자는 취지로 내가 뭐를 했다. 내가 책을 10페이지까지만 읽으려 했는데 20까지 읽었다. 대우각성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슨 책을 읽었다.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의 장점을 분석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60일 동안 여러분이 그 댓글의 답글로 몇 월 며칠 이거 했다, 몇 월 며칠 이거 실천했다, 이렇게 습관을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0일이 쌓인 분은요, 장담하건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몇 년 만에 동창 결혼식에서 대학교 동창 만났는데 얘가 그새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다네? 아니, 저 친구 분명 나랑 별다를 거 없는 흙수저 집안이었는데 서울에 집을 샀다네? 원래 저렇게 생긴 애가 아니었는데 운동하고 하더니 엄청 멋있어졌네. 이런 경험 다들 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고집이 세진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뚱딴지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원래 같으면 그 사람이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투자를 했다거나 사업에 도전했다거나 부업을 했다거나 뭔가 안 하던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와, 쟤 왜 저렇게 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참 멋진 모습으로 성과를 냈더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그렇지 못했겠죠.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성과가 안 났을 겁니다. 저도 어땠냐면 유튜브 한다고 애가 갑자기 맥북을 사요. 그것도 맥북 프로 그때 제일 비싼 거 27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샀어요. 그래 놓고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뭐로 시작했냐면은 랩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랩, 힙합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도 사. 저는 정말 지금도 존경스러운 게 제가 그 헛짓거리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와이프가 응원해 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땠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제 친구들이 저를 봤더라면은 쟤 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을까요? 야, 그거 하지 마. 너 그냥 하던 일이나 잘해. 그랬겠죠? 랩은 진짜 그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후에 자기 개발로 방향을 바꾸고 유튜브를 할 때도 아마 누군가가 볼 때는 야, 하던 거나 잘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게 꼭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아니죠. 부동산으로 투자를 한다. 직장인이 새벽에 저녁 늦게 주말에 막 임장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임장 다닌다고 주변 친구들이랑 안 놀아.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럴까요? 야, 부동산 끝났어. 야, 개천에서 용 안 나. 뭐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안 된다 그딴 거 하지 마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 부려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나는 된다고 믿고 고집을 부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돼가는 사람들은 그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있거든요. 남들은 너 그거 안 될 거래. 너 그거 해도 별거 없을 거래.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사람 눈에는 잘 될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데 성공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된대. 그러면 어때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고집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분야에 일정 시간 이상의 노력을 투여하면요. 전혀 그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노력을 쌓았고 내공이 좀 쌓인 사람한테는 일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다 의미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라. 부동산을 잘하고 싶으면 부동산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처음에 신혼집 마련할 때 평생 한 동네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부동산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말고를 떠나서 조언의 퀄리티 자체는 올바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확신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고집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장학개론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의 고집은 선이다. 이것은 사업가로서 반드시 필요한 특징 중 하나다. 사업가의 고집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뜻과 같다. 사업가는 절대로 귀가 얇으면 안 된다. 자신의 철학과 고집을 통해 시장의 한쪽 귀퉁이를 찾아야 한다. 성공하려면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왜? 세상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기 때문에. 전부 뭐가 필요해요? 일정량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마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옆에서 다 안 될 거라 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투여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 이 방향은 정말 될 것 같아. 성공을 향한 길이야. 그럼 그때부턴 고집을 부리셔야 돼요. 옆에서 안 된다 해도 고집을 부리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부자 되는 법을 막 탐색하는 분들이 계세요. 탐색하는 거 좋죠. 그런데 이 중 상당수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남들이 좋다는 거 다 해봐요. 근데 하나 해보고 저 사람이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해봐요. 그리고 또 아니라 하면 또 포기합니다. 즉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화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신에 차서 어떤 분야에 대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건 좋은 신호예요. 물론 전제가 있죠. 내가 남들보다 그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했고 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게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 바로 변덕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진짜 잘 돼가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오락가락 변덕이 좀 심해요.
잘 될 때는 한없이 우아 했다가 좀 안 되면은 한없이 추락합니다. 자, 근데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성공한 분들이 변덕이 심하다가 아니고요.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변화의 초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변덕이 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거에 도전했을 땐 처음엔 기본적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시시대에는 새로운 도전, 개척을 한다. 그거 잘못하면 화살 맞아 죽어요. 짐승에 물려 죽습니다. 목숨 걸 각오를 하고 하는 게 원래 도전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목숨 걸 각오하고 도전을 했는데 거기에 결과마저 안 좋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되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정신이 오락가락 할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결과가 안 좋아도 계속 꾸준히 노력한다. 그러면 어때요?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고 그러다 보면 변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덕을 못 견디고 나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하고 포기하면은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런 변덕 오락가락하는 우여곡절을 다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힘든 걸 알면서도 간다.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도 셰퍼 멘탈의 연금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열매는 단맛이 아니라 쓴 맛이었다. 성공은 절대 멋지지 않았다. 성공은 혹독함이라는 대가를 치른 피투성이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였다. 혹독함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 자, 방금 뭐라고요? 성공 관련된 단어로 뿌듯하다, 멋지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 나왔죠? 견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작은 성공도 맛볼 거고 실패도 맛볼 겁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이 막 오락가락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힘들지만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 사람들이 어때요?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죠. 그러다 보면 이 견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지경에 이르느냐? 평온함에 이릅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해내신 분들은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그 일이 자기한테 너무 사이즈가 작은 일이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무뎌지는 거죠. 그래, 이 정도 일은 그럴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냐?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요, 진짜 사업 초기에 나는 너무 쓰레기 같았다라고 해야 되나? 진짜 지랄 맞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진짜 오락가락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난리 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깨지고 부서져 가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어간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결과값이고 어쨌든 변화의 목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변덕을 자주 겪을 것이다. 단기간에 성장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 바로 시간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남들과 사는 시간표가 달라져요. 자, 우리가 변화와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변화, 성장,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멋지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만 봐서 그런 거예요. 결과만 보면 너무 아름답지. 그런데 과정도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집이 세지고 변덕이 심해진다고요. 과정은 절대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처절하고 치열해요. 왜? 변화를 만들고 성장을 하는 과정이 누군가는 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금수저. 자산이 많아. 그럼 그냥 새로운 도전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금수저가 더 잘 됐다고 우아하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원래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더 잘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 때 밥을 굶으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생계는 유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만들기 위해, 즉 우리 대부분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뭐냐? 생계 유지하는 데 드는,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입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하던가 늦게 자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자수성가한 사람 대부분은 처음에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실 시간을 다 뜯어보면 정말로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노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화하는 사람들은 어떻냐? 중간중간 놀던 시간들을 빠르게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꽉 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러니 추가적인 시간이 언제밖에 없어요? 새벽, 늦은 저녁, 이때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녁에 술 마시러 나갈 수 있을까? 친구들 만나러 나갈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사는 시간대가 내가 평상시 살던 시간표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반강제적으로. 그게 뭐 미라클 모닝 멋있어서? 아니요.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 그러니 변화의 초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남들과 다른 시간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랩 가사가 있어요. 내 하루는 너네 아마추어들의 이틀 분량인 느낌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2배로 살아요. 근데 그 2배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다른 시간, 새벽, 저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꽉꽉 채워서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다음 4번째 공통점이 나옵니다. 4번째 공통점. 애가 좀 초췌해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시간대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럼 더 빡세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애가 좀 초췌해집니다. 왜? 성장이라고 하는 건 비이성적인 수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갈 때 이루어지니까. 그랜트 카도는 10배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뭐라고요? 내 목표가 있어. 그거보다 10배 더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런 다음 10배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정도 해야겠지 싶은 것보다도 10배의 노력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애가 표정이 좀 초췌해지죠. 좀 있으면 막 갈 것 같겠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일론 머스크 보세요. 일론 머스크 젊은 시절 어땠습니까? 잠을 공장에서 잤대요. 집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아까워서. 그 정도로 빡세게 살다 보면은 당연히 때로는 육체가 필요할 거고 가끔 좀 초췌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다른 자기계발서에서 4시간만 일해라. 레버리지. 이런 말 하지 않냐? 그럼 그건 뭐냐? 그 책들이 하는 말 다 맞는 말입니다. 레버리지 일으켜야 하고요.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게요. 이 효율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결과값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의 결과값, 사업을 한다면 매출, 투자를 한다면 수익이겠죠?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를 조금 더 간단하게 혹은 적은 비용으로 내는 걸 우리는 효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 자체가 안 나와. 사업으로 따지면 매출이 아예 안 나와. 그런데 사장님이 효율만 추구한다고 직원을 뽑아요. 외주를 막 맡겨요. 그럼 그게 되겠어요? 돈도 못 버는 회사에서 막 직원 뽑아서 가르치고 나서 사장님이 나는 레버리지를 실천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일단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 다음에 효율이란 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놀고 있는데 잘도 직원이 돈 벌어오겠다. 즉 우리가 효율을 추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때 필요한 지식이 레버리지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레벨에 오를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췌할 때까지 갈아 넣어야지. 여러분 중에 주변 사람이 뭔가에 열심히 도전하느라 새로운 인생을 사느라 뭔가 좀 초췌해. 쾌골이 상접했어. 그 사람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특징. 너무 당연한 건데요. 소식이 끊깁니다. 서프라이즈하고 잘 된 애들이 매번 연락이 잘 돼가지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얘 걔 뭐하고 있던데 걔 뭐하고 있던데 걔 얼마 이번에 벌었던데 이렇게 다 하면은 여러분이 우와 대박이다 하겠어요? 아니에요. 보통 어떤 경우냐, 얘가 뭐를 도전하고 잘 되고 있는 동안은 진짜 친한 친구 말고는 얘가 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야 걔 뭐하고 살아? 하면 전부 다 그러게? 걔 요새 뭐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요란해. 막 뭐 한다고 사업한다 투자한다 하면서 막 요란해. 인스타에 다 홍보해. 모두가 동창회에서 만나면은 야 걔 요새 그거 하던데? 라고 다 알아. 이렇게 다 알리고 있는 친구가 잘 될까요? 소식이 끊길 정도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잘 될까요? 확률은
말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소식이 끊길 정도로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듣기도 해요? 야, 서운해.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랑도 연관이 되냐?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유튜브 망하는 길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유튜브 망하는 길이 뭐냐면요, 내가 유튜브를 시작해. 그리고 나서 모든 지인에게 내 채널을 뿌립니다. 이러면 알고리즘도 꼬이고 망하거든요. 그 알고리즘 꼬이는 건 둘째치고 내가 채널을 한다 그럼 옆에서 또 아까 뭐가 들어와요? 야, 너 그게 되겠냐 어쩌나 저쩌나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견디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소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나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거 누군가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동일한 목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버 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버가 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커뮤니티에서 나의 소식을 공유한다? 그럼 서로 으쌰으쌰할 수 있죠. 그런데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아. 유튜버엔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나 이거 한다라고 하면은 비웃음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연락은 시간 낭비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를 내는데 충분한 시간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소식이 끊기고 사라져야 그 사람이 뭔가 의미 있게 시간을 쓰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단기간에 무섭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집이 세진다. 왜?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긴 자기 분야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일정 수준의 이상의 시간을 투여했을 때 성과가 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집이 세지는 사람들이 잘 되게 된다. 두 번째, 변덕이 심해진다. 왜? 아직 성과를 내기 전에는 도전한다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시간대가 달라진다.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남들이 활용하지 않는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과 사는 시간대가 많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초췌해지기도 하고 소식이 끊기기도 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고집이 없어, 남한테 너무 휘둘려, 내가 마음이 너무 평온해. 물론 체질상 원래 평온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 삶에 아무런 어떤 격동이 없어. 남들하고 비슷한 시간대를 살고 대부분의 시간을 남들과 보내. 나 지금 너무 얼굴이 좋아. 주변 사람들이 내 소식을 다 알아. 이러면 여러분은 잘못 가고 있을 확률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단기간에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이 심각해서 다이어트 해야만 되는 사람이 계속 음식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먹어야죠. 왜? 악순환이니까. 마약에 한번 손댄 사람이 계속 마약을 못 끊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라도 끊게 만들어야죠. 왜?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한번 경험했다고, 건강이 좀 안 좋아졌다고, 혹은 뭐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냐? 가난에도 악순환이 적용합니다.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 혹은 내가 한때 가난했다는 경험 자체가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한 악순환이 발생할 때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도발적인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환경 변화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7개월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밥 먹고 있는데 앞에서 와이프가 저를 좀 놀렸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17개월짜리 아가가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겠다 싶었던 게, 애들이 진짜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과연 애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부부는 닮아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얼굴도 닮아가고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에 관련돼서는
안 일어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 다 따라하고 다 베끼게 된다면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돈 관련된 습관도 모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분야에 관해서 돈 버는 법, 돈 절약하는 법, 돈 쓰는 법, 그런 것 전부 주변을 모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난하다면요, 아마 그 가난을 유발하는 환경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환경을 제공한 게 부모님이건 형제건 혹은 친구건 다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가난을 부르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계속 악순환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성장 과정에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 양육자의 실수를 답습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더 중요하게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재정적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지하고 그런 영향을 계속 허용할지 말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면 그 가난은 가난한 환경에서 비롯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역시 수저가 문제야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 가족 혹은 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겁니까? 가난을 주입한 거예요?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도 그냥 몰랐던 것뿐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행동이나 소비 습관, 방식들이 가난의 악순환을 만들어 온다는 거를 그들도 그냥 몰랐을 뿐이에요. 왜? 이 모든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저런 면은 내가 정말 안 닮아야겠다, 저런 말투는 진짜 안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보면은 나도 똑같아요. 똑같은 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원해서 그 단점을 흡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경험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하고 무의식적인 흡수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의식의 작용을 의식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답습하고 있던 가난한 소비 습관을 반복할 때, 나도 모르게 사치하고 있을 때, 잠깐만, 이건 내가 어릴 때 봤던 소비 습관 때문이야. 이거는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야. 멈춰야겠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멈춰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꾸면요, 다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말투, 생각에 따라서 나의 무의식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가난을 끊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표에 맞는 사람, 나처럼 가난했지만 그걸 극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을 내 주변에 계속 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못해요. 왜 그럴까? 이 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인간은 원래 새로운 환경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원시 시대 때는 새로운 환경 잘못 갔다가 맹수에 물리면 어떡해요? 이웃 부족한테 칼 맞고 죽으면 어떡해요?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걸 사람은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새로운 환경이 불편하니까 기존 환경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합리화를 해버려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그래, 내가 망한 거는 역시 환경 때문이었어 하고 원망하는데 그러고 끝.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은 다 망하는 길이고요. 결국 우린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세 번째 길을 가야 돼요. 불편함을 이겨내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모든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고통은 좋은 것이다. 고통이 수반되는 구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챔피언의 여부가 결정된다. 나는 나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는 고통을 몹시 사랑한다. 언제까지 내가 환경 때문에 가난하다, 부모님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거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환경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 부러울 수 있죠.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렇지만 거기에 언제까지 안주할 거냐 하는 겁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가난했다면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가난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 그 벗어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첫 걸음이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부자가 되려면 혼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만남을 가지기 좀 두렵더라도 혹은 기존에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줄이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야 성장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 만나야 돼요. 왜? 우리는 환경이 주입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바꾸라 그러면은 그럼 기존 사람들 다 손절하라는 거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 만나는 시간의 빈도를 좀 줄였다고 해서 관계가 무조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살짝 빈도 줄였다고 끊어질 관계면은 어차피 끊어졌을 확률도 높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환경을 설정하는, 그 목표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가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가난을 극복하려면 혼자가 돼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시간 투자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쓴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어떤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쓰면요, 그 일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쓰면 인간관계를 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말을 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언어에서는 시간표를 힐끗 보기만 해도 난 자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오늘의 시간은 내일을 예측하게 해주거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친구가 많으면 어떠냐? 당연히 친구에게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돈 되는데 쓰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친구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제가 부자 되려면 뭐 친구를 줄여라, 혼자 돼야 된다 이런 말 가끔 하면은 사람들이 너는 친구 하나도 없냐, 인생의 뭐 가치를 모른다,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친구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다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는 모든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면 왜 만나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소중한 친구들 만나서 한다는 게 푸념, 남험담, 이게 정말 즐거운 시간입니까? 갔다 오면 뭔가 힘이 더 빠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많이 만난다고 무조건 그게 다 재밌고 즐겁지 않다고요. 그런데 아니, 재밌지도 않은데 왜 나가냐고요. 친구 끊길까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끊길 거였으면 어차피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 사람은 너무 자주 보고 많이 보면요, 소중한지 몰라요. 친구들과 더 재밌고 정말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가끔 봐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은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니요. 정말 맘 맞는 친구들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날 때가 제일 재밌고 반가워요. 동창 결혼식에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친구를 만날 필요도 없고 같은 친구도 그렇게 여러 번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 만남을 줄이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된다고요. 돈 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투자 공부를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 본업에서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혼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친구 만남을 줄이면서 확보한 시간을 진짜로 돈 되는 데 써야 됩니다. 친구 줄이고 방구석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을 거면 그냥 친구 만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를 줄이고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또한 그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다이어리를 3P 바인더라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3P 바인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광고 아닙니다. 혹시 3P 바인더 관계자님 보고 계시면 광고 한번 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거든요. 자, 어쨌든 그거 말고도 시간 관리하는 다이어리, 많은 다이어리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게 1시간이다라고 치면은 이만큼의 길이 시간 동안 나 뭐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옆선 있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를, 내가 1시간 하려고 했는데 30분 만에 끝냈다 그러면은 30분 썼다라고 실제 시간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꼭 제가 방금 소개한 3P 바인더뿐만 아니라 요새 잘 나가는 시간 관리 플래너들은 내가 어떻게 쓸지 시간을 계획하고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추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줄여서 시간 줄이는 거 좋죠.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시간을 줄여서 정말로 내가 돈 되는 일에 쓰고 있는가도 추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돈 되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고요. 인간은 시간을 많이 쏟을수록 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친구를 만나면 친구에게 시간을 많이 쓰게 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가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혼자가 돼야 하는 마지막 이유, 바로 너무나 당연하죠. 절약입니다. 너무 당연하다 말씀드리는 게 친구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밥값, 술값, 커피값 뭐 그런 거 말하는 거냐? 그것도 물론 꽤 큽니다. 쌓이면은.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모방 소비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와 비슷하다 느껴지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너 주변 사람이 모두 연봉 8천을 받는 세상에서 연봉 7천 받을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2천 받는 세상에서 3천 받을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택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절대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거를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넓은 시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비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나랑 분명히 또이또이 했던 녀석인데, 혹은 나보다 못했던 녀석인데 벤츠를 타고 왔네, 제네시스를 타고 왔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쟤가 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내가 쟤보다 연봉도 높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방해서 소비하는 게 가난을 부르는 악순환의 최악의 조건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의 유행에 대한 무관심은 순재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사는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끊임없이 가장 좋은 최신 소비재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재산을 모을 가능성이 낮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소비의 기준 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요, 나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나의 재정 목표가 얼마고 내가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여윳돈이 얼마니까 얼마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모방 소비를 하게 되면 어때요? 소비의 기준이 남에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이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냐? 부자들은 나의 기준에 맞게 소비를 한다고요. 내가 목표가 이 정도면은 딱 비율을 정해서 소비를 한다고요. 나는 얼마 저축하고 10%만 쓴다, 이런 기준을 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부자들 아니던데? 돈 많이 쓰던데? 부자들은 소득의 10%는 마음대로 쓴다라고 정해놨어요. 월급이 200만 원을 받을 때 300만 원을 받을 때도 이것만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소득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 됐으면 어때요? 똑같이 10%를 유지해도 그 절대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남들 보기엔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들에게 부담되는 양의 소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소비의 기준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그 기준이 깨어진다. 남들을 모방해서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방 소비를 막고 내 재정 목표를 위한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친구를 줄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가난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면 그건 가난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부모님 원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난한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던 환경에 있었음을 인지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 변화가 때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두 번째, 시간 투자였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에게 시간을 쓰게 되고 돈 버는데 시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절약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모임에 들어가는 돈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소비 행태를 보면서 모방 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방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옮겨가기 때문에 나의 재정 목표와 맞지 않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신경 써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